예, 반갑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겠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신가요? 네네. 관광통역 안내사 필기시험하고 면접을 담당하고 있는 김열구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패스 짱에서 이제 여러분과 만나게 됐는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목이 네 과목에다가 면접도 어렵고, 그리고 또 언어 실력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무나 뛰어들 수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셔서 많이 합격하십니다. 그래서 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만나서 올 9월 8일 날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강의를 먼저 하고, 또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고 합격하셨을 거니까 또 그 이후에 또 면접 강의를 여러분 만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선 강의 교재로 쓰고 있는 이 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처럼 이론서 이미 분명한데, 조금 다른 점은 좀 차별화된 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강의를 생각을 하면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 차별화되어 있냐면, 전국의 주요 시군구 관광자원을 수록을 했고, 또 이 국사가 이제 자료 제시형 문제가 많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데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그런 사료 분석 자료를 중요한 자료를 뽑아서 수록을 했습니다. 또한 당연히 자원해설이나 개론, 자원해설은 여기 관광자원해설입니다. 그리고 관광학 개론, 최신 자료도 다 수록을 했고요. 특히 관광의 최신 트렌드를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13일 날 관광품질인증제도 법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법규가 개정이 됐는데요. 그 부분까지도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법이 변경된다라든지 새로운 관광의 트렌드는 제 카페에서 여러분들 책 교재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사이트입니다. 네이버 말고 다음 사이트에 노블 소사이어티에 오시면 제 카페가 나오는데, 여기서 기본적인 관광 트렌드를 매주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매일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2, 3주마다 올라가기도 하는데, 될수록이면 시험이 다가올수록 많은 자료를 올리려고 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의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자료, 여러분들이 시험에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올린 것들, 또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던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법규도 또 바뀔 수 있거든요. 3월 13일 날 바뀐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제 예상 최신 관광 정책 100선이라고 하는 것이 책 앞에 있는데요. 이거는 작년에 8월 달에 낸 문제집의 앞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2018년으로 업데이트 시켜서 다시 제가 수록을 했습니다. 이론서에. 사실은 작년에 문제를 만들면서 여기서 한 2문제 정도 적중하기를 예상한다는데, 사실상 2문제가 적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반 이런 시중의 교재에서 찾아보기 힘든 내용들이 이 최신 관광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람도 느꼈던 건데요. 올해 2018년도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제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뒤쪽에 그러니까 이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가 있는데, 문제풀이 바로 앞에 면접 필기 읽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관광학 개론하고 관광 자원 해설에 관련된 건데요. 면접 필기 읽기 자료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필기 시험에도 나오지만 면접 시험에도 나온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알지만 이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이 면접이 7, 80%의 문항이 관광자원 해설이기 때문에 관광자원 해설을 필기시험 준비하면서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될 거면. 그래서 어찌됐든 거기와 관련된 아주 정말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최근 관광 자료하고 면접에서 어떤 면접 교재에서도 살펴볼 수 없는 최신 관광 자료를 담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된 교재라는 거죠. 다른 교재가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차별화된 교재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든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만들어서 어느 것이 중요하고 또 어느 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출제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만든 책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강의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이론은 말할 것도 없고 출제 예상 문제 작년에 2018년 9월 달에 기출문제를 또 수록을 했습니다. 많은 연도에 기출문제를 수록하려고 했는데 쪽수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그건 문제집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제 문제집에서 문제집을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구입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다면 제 카페에 오면 2014년부터의 기출문제가 해설과 문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카페에 들어오면. 그래서 그냥 무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회원가입을 카페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페에 회원가입 하셔도 되지만 회원가입이 되지 않더라도 자료 접근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동영상 자료가 있는데요. 그 동영상 자료도 여러분들이 회원가입 없이 그냥 카페에 접속만 하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카페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 동영상을 본다라든지 자료를 보는데 제한을 가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하지 않고도 제 카페 주소를 알고서 거기서 들어오기만 하시면 최신 자료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필요한 자료지 전혀 필요 없는 자료는 하나도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저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인강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실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관광통역 안내사 지금 제 강의는 전혀 관광통역 안내사를 공부하신 적이 없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물론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한 번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조금 때로는 좀 지루할 수도 있죠. 아는 부분이라서. 그렇긴 한데 대부분이 저의 인강을 듣는 분이 처음 시험 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또 여기 여러분들 중에는 한국말이 좀 어눌한 외국인 분들도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또 맞춤 강의이기도 해서 때로는 좀 말이 빠르면 안 되겠는데 빨리 하는 경우는 여러분 속도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정상 속도가 1.0인데 그걸 0.9 정도로 느리게 해서 제 말이 빠르면 조금 조정해 주시고요. 될수록이면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작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갑자기 톤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강을 들으시다 깜짝 놀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 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의 강의를 듣는 분 중에는 임신을 하신 분들도 늘 있었어요. 저 오프라인 강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소리를 이렇게 높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피해를 주지 않을까. 늘 그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강의를 하다 보면 강조를 하기 위해서 좀 소리를 높이고 조금 톤을 높여서 조금 깜짝 놀라시는 일이 좀 덜하도록 그래서 임신을 하셨거나 이러신 분들은 조금 톤을 좀 작게 해서 조금 들으셨으면 어떨까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가 불러서 만삭의 어떤 몸으로 그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오프라인도 듣고 온라인도 들으신 분인데 합격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공부하신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의 그 의지와 노력, 비용, 모든 시간 비용, 그렇죠, 경제적 비용 다 포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 약속드립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이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은 60점, 평균 점수 60점 이상이면 됩니다. 지금 25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100점으로 환산하면 4점씩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 틀리면 이제 96점인 거죠. 이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요. 그래서 평균이 6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네 과목 평균이 그 중에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가 나오면 안 됩니다. 다른 40점 이하가 나오는 게 만약에 32점이었다 하나가,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100점을 맞아서 평균을 훨씬 넘었는데 떨어지느냐?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목을 고루 공부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요 네 과목 중에 이 국사라는 과목이 나머지 세 과목에 비해서 배점의 비중이 2배입니다. 그래서 관광이라는 말을 뺍니다. 국사, 자원해설, 관광학 개론, 관광법규. 그래서 국사는 이 나머지 세 과목에 비해서 배점이 2배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게 200점 만점이라면 100점 만점, 100점 만점, 100점 만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 네 과목 중에 40점 이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200점으로 했으면 80점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죠. 이게 200점으로 하면은요. 이게 100점으로 하면 이게 40이잖아요. 그러면은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저는 딱 이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국사하고 배점이 2배인 국사하고 법규를 전략 과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자원해설하고 개론은 범위가 무한정하고 특히 개론은 학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질 않아요. 자원해설도 무한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공부를 하겠다. 이거는 평생 해도 힘들어요. 좀 과장되게 얘기하자면. 1, 2년 안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40점을 맞으면 안 돼요. 40점 이하로 맞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근데 법규는 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양이 적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가지치기를 하면은 공부하기가 수월해요. 누구나 법규는 처음 공부하면서 힘들어해요. 특히 여성분 딱딱하거든요. 근데 시험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법규가 매력적인 과목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노력한 만큼 성적이 안 나와요. 범위가 무한정하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책 가지고만 했는데 대비가 안 돼. 열심히 했는데 이 두 과목.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경우 때문에 이런 과목을 과락을 맞아서 떨어진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자원해설도 그렇고 개론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어렵게 내진 않아요. 그래서 비교적 고득점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공부해야 될 양은 많은 거죠. 무한정해요. 책에 있는 내용이 전부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정해져 있는 법규, 양이 적지는 않지만 법규를 전략 과목으로 삼아야 되고 배점이 2배인 국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야 돼요. 자, 봅시다. 국사를 제가 80점을 맞았다고 칩시다. 80점을 맞으면요 5개를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너무 많다. 그러면 7개를 틀렸어요. 4, 7이 28에 72점이죠. 국사 72점이에요. 그러면 60점,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니까 몇 점이 남죠? 12점이 남죠? 배점이 2배니까 몇 점이죠? 24점이 남는 거죠. 자, 자원해설 25문제 10문제 맞았어. 10문제 맞으면 40점이죠. 40점 이하로만 내려가지면 안 돼. 이것도 40점 맞았다고 칩시다. 근데 법규를 내가 72점 맞았다고 칩시다. 72점. 그럼 이거 60점이 남죠? 이게 60점이 남잖아요. 60점을 빼면은 12점이 남죠. 여기 12점이 남잖아요. 그러면 국사를 72점, 법규를 12점 맞았다. 72점 맞았다 그러면 여기 24점하고 12점에서 36점이 남죠. 36점을 2로 나누면 두 과목에 나눠주면 18점씩 나눠줄 수 있거든요. 18점씩. 그러면 평균이 60점, 60점인데 이게 4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40점이니까 44점을 맞았다고 칩시다. 44점은 11개 맞은 거예요. 14개 틀리고 11개 맞은 거죠. 25개 중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이게 60점에서 몇 점이 모자라죠?
16점이 모자라죠. 이것도 16점이 모자라잖아요. 이건 18점씩 나눠줄 수 있잖아요. 이게 합격했다는 거죠. 여러분, 25문제 중에 11문제씩 맞고 요 두 개를, 이거를 72점, 7개씩 틀려준다. 그러면 합격이에요. 근데 국사를 잘해서 80점을 맞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냥 거의 40점 이하만 안 맞으면 돼요. 60점에서 20점이 남죠? 40점이 남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40점인데 이걸 3과목에 나눠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3과목이면 39점이잖아요. 13 곱하기 3은. 그리고 1점 남잖아요. 그럼 13점씩 줍시다. 그러면 이건 몇 점 맞으면 돼요? 60에서 10이니까 47점만 맞으면 되거든요. 47점. 그러면 지금 이게 11개니까 12개씩만 맞으면 돼요. 13개씩 틀리고. 25문제 중에 12개만 맞으면 돼요. 여러분, 웬만큼 공부하면요, 50점, 반타작이라고 그러죠? 그거 가능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우면 어려운 거죠. 왜 그러냐면, 특히 중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 결혼 이민자,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한국말 자체가 어눌해서, 한글로 된 필기시험 보는데, 한 문제를 읽는데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별히 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25문제 중에 12문제, 13문제 틀리고 딱 반 정도 맞는 거죠. 그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법규는 반을 더 맞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자원해설 개론만 가락이 아니다, 과락이 아닌 점수만 유지하고 국사하고 법규를 요 정도만, 70 몇 점 정도만 맞아주면 넉넉하게 합격이고요. 이 국사를 80점을 맞아버리면 법규마저도 47점 맞으면 돼요. 여기, 그쵸? 47점 맞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과목을 고루 열심히 해야지? 맞는 얘기죠. 그러나 합격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이 두 과목에 지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두 과목이 공부할 분량이 적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공부를 하면서 어차피 합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여기에 많이 투자하게 되면 분명히 합격은 가까워져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국사가요, 쉬운 문제는 중등부 수준인데 어려운 문제는 공무원 한국사에서 어려운 문제 수준도 있어요. 보통은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수준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난이도가 굉장히 다른 어떤 시험에 비해서 좀 천차만별이에요. 어찌됐든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우리가 풀어서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그렇다고 해서 자원해설과 개론을 제가 대충 강의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요, 사람이 긴장을 해요. 가장 제가 안타까웠던 건 시험장에 가가지고 아는데 틀렸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는 문제인데 틀렸다. 그런 문제가 꼭 4-5문제가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과목당 한 두 문제 정도는 알면서 틀린다는 그런 얘기를 늘 들어요. 그러면 그걸 줄여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조심은 하지만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알면서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알면서 틀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상쇄할 수 있는 문제를 더 맞아야 되겠죠. 알면서 틀리는 문제가 2문제가 정도 있으니까 과목마다 그 2문제를 더 맞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시험에 실수해서 떨어졌다는 얘기가 안 나와야죠.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략 과목은 국사하고 법규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특히 법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 2018년 3월 13일에도 바뀌었어요. 얼마 전이죠. 이게 지금 찍는 게 3월 말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만든 교재가 좀 늦게 나왔던 이유가 이런 것까지 다 반영을 시켜서 또 그게 바뀐 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카페에만 올려가지고 하기에는 그렇다. 여러분들이 책을 살 때가 4월 이후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개정판 되는 걸 조금 미뤄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두 과목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사실은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한테 배워서 학교 가면 중국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국사에 올인을 했어요. 나머지 이 세 과목은 거의 40점만 조금 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공했어요. 제가 나중에 합격하고 난 뒤에 그 얘기를 들었고 난 다음에 가슴이 철렁했는데 이분이 세 문제 틀렸어요. 세 문제를 틀렸으면은 4,3,12에다 88점이에요. 100점 만점으로 국사를. 그러니까 이게 60점에서 28점이 남고 곱하기 배점이 2배니까 56점이 남았던 거죠. 56점을 여기 세 과목에 나눠둔 거죠. 3으로 나누면 3, 1은 3, 26, 3, 8이 24. 그러니까 18점씩을 나눠줄 수 있었어요. 18점씩. 세 과목에 18점씩. 이거를 득점 과목으로 하자는데 이것도 그 사람한테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락을 면하는 40점 이하는 안 맞겠다라고 한 거고 이 사람은 이게 성공한 거죠. 근데 이것도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 사람은 거의 자기는 과락만 안 맞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법규도요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어떤 시험이든지 이게 꼭 나온다 그래서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기는 꼭 나오는 건 있어요. 법규에는. 제가 세 문제, 네 문제는 그냥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건 아직 여러분들이 저랑 법규 공부를 안 하셨는데 그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법규 특성상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는 법규를 공부한다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나와요. 매년. 형태를 달리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국사하고 법규를 결국에는 법규가 어려워서 끝까지 나한테는 안 맞아야 하시는 분 있었어요. 그거는 수많은 수험생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합격하셨거든요. 근데 그 합격을 하더라도 전략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분은 법규를 한 60점밖에 못 맞았어요. 그리고 나온데요. 생각보다 자원하고 개론이 70점이 넘어가는 바람에 넉넉하게 합격을 했는데 전략은 그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법규가 나한테 전혀 안 맞아. 국사가 안 맞는 분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인데 국사를 60점 맞고 국사가 60점이 넘어야지 다른 과목을 보충해 주는데 국사가 딱 60점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법규를 88점인가 맞았어요. 그 28점, 88점에 60점, 28점이 일로 가고 국사는 딱 60점인가 넘었잖아요. 그 28점이 남은 게 여기 이게 14점씩 준 거죠. 이쪽에. 작년에 저한테 배운 분인데요. 자원해설 100점 맞으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깜놀했어요. 평균이 90 몇 점인 분이 있었어요. 네 과목 다. 물론 한국 분이긴 하신데. 또 중국에서 근무를 하세요. 13년째 대기업이 유통회사인데 대기업 그 중국 기사죠. 13년 중국에 살면서 노후 이제 인생 이모작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으니까 은퇴하고 난 뒤에 뭘 할까 하다가 중국어를 잘하니까 여기에 시험을 보시면 중국에서 인터넷 강의를 보고서 응시를 해가지고 시험 볼 때만 온 거예요. 한국에 휴가를 내서 합격했어요. 그래서 북경에 놀러 오면은 꼭 오게 되면 자기한테 연락해달라. 위챗 번호하고 핸드폰 전화번호하고 알려주고 감동의 얘기를 글을 카페에 남겼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지식적인 면에서 제가 여러분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지 여러분이 합격하고 난 뒤에 매년 모임을 가지거든요. 여러분. 저는 모임이 한 3모임 부류가 있어요. 모임의 부류, 합격생 부류인데요. 인터넷 강의, 오프라인 강의 이렇게 있는데 연말에 매년 만나요. 바빠서 보통 한 10분 내외인데 그 한 모임당 못 나오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분들한테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합격하시는 그 분들의 그 어떤 의지, 그거에서 제가 배워요.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가르쳤으니까 저한테 배우셨지만 그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그분들한테 얻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은 저한테 인생의 스승이고요. 저보다도 연배가 많으신 분도 있어요. 작년에는 53년생, 52년생인가 하시는 분이 붙었어요. 생년월일 1952년생이죠.
중국어로 합격하셨어요. 남자분인데. 기억력이 돌아서만 까먹는 그런 나이인데도 그걸 이겨냈어요. 지금 제주도에 가 계세요. 제주도만 중심으로 이렇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것보다 제주도만 이렇게 하겠다, 특화를 하겠다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렇게 첫 강의에 이렇게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고요. 전략을 세워서 버릴 건 버리고 얻을 건 얻고 전략을 분명하게 세워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합격할 수 있다, 그 말씀 드립니다. 매년 연말에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합격생분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저랑 같이 저녁 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 자리가 매년 있어 왔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도 그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요? 저는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합격들 하셔서 저랑 같이 만납시다.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종로 이쪽에서도 작년에 여기 길 건너 쪽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맥주와 소주. 정말로 그 수험 과정에서 어려웠던 분들, 그 중에는 오프라인만 들으신 분도 있고 오프라인, 온라인 다 망라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더 감사했던 건 그 중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술값을 어떤 한 분이 내고 가버리시고, 그냥 너무 제가 감사하다는 거 어떻게 말로 하겠습니까? 또 명절 되면은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잘 계시냐고. 그것이 제가 그분들한테 배우는 인생의 어떤 모습들이죠.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험 준비를 하시는 이상, 또 저를 선택해서 저랑 만나신 이상, 연말까지는 같이 달려갑시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시험에 합격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한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강의를 찍다가 119에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첫 강의에 이 말씀을 드리려면 딴 거는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하고 저 자신을 위한 거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제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저를 선택했기 때문에 저 역시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 말씀만 제가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강의보다 차별화된, 어떤 강의보다도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더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너무 무거운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집도 만들었고요. 이 교재도 만들었고, 또 올 여러분들 그 면접 교재를 지금 4개 국어, 5개 국어를 집어넣어가지고, 면접 교재를 지금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올 게 한 6월 달쯤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면접 공부는 보통 9월 이후에 많이 하잖아요. 필기시험 끝나고. 그렇긴 한데, 그 전에 이제, 작년에 한 번 안 되신 분은 면접 유예를 한 번 주니까 지금부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면접 교재도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 내용에 맞게 최신 관광 트렌드를 집어넣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너무 또 좀 무거운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교재가 이 기존의 교재 다 지금 출판사를 달리했는데 지금 이패스 코리아의 그 출판사로 옮기면서 굉장히 내용이 풍부해졌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혹 예전의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제 수업을 듣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사는 좀 어느 정도 들을 수는 있는데 나머지 과목들은 처음부터 해가지고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법규도 그렇고요. 중간중간 옛날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기는 어렵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책을 팔려고 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저는 이 책이 요 전에 다른 출판사에서 개정이 됐을 때 품절이 될 정도로 많이 팔렸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요. 그래도 그 초판 때문에 초판을 샀는데 재판, 3판 이렇게 4판까지 나왔는데 2년 만에 4판까지 나왔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새로 책을 팔기 위해서 그 수정 내용을
안 올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판을 가지고 있어도 4판, 네 번째 찍은 판도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수정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의 그 진정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어찌됐든 여러분 시험 때까지 저를 선택한 이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너무 얘기가 길었네요. 자, 이 관광국사 강의에 이제 그 OT에 관련된 걸 관광국사를 찍으면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한국사를 갖다가, 이 관광국사를 갖다가 이제 분류하는 기준이에요. 한국사가 분류하는 기준이 보통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태동기, 근대,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안 하겠습니다. 일로 가서 현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고대는 뭐냐? 고구려백제 신라, 가야가 있긴 하지만 삼국시대하고 통일신라, 발해까지를 말합니다. 중세는 고려를 말합니다. 근세는 조선 전기입니다.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조선 전기를 근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대 태동기는 조선 후기입니다. 근데 원래 조선 후기는 근세 다음엔 근대가 오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왜 여기 태동기냐? 이 조선 후기에 이상한 정치가 하나 있었어요. 세도 정치라고 하는. 왕은 무늬만 왕으로 만들어 놓고, 안동기시, 풍양주시 같은 특정 가문이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정치가 하나 있었어요. 이놈의 정치 때문에 근대의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근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근대를 사람에 비유하자면 태아에 비유해서 어린아이, 엄마 뱃속의 태아를 그래서 태동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근대가 이 태동기를 떼고 근대가 시작됐을까요? 당근 세도 정치가 없어진 거죠. 그때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 이름만 들어두세요. 이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서부터 근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제강점기, 식민지 하에 들어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제강점기는 일종의 과도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잖아요. 1945년 8월 15일. 그때 해방 이후를 현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저는 이런 얘기 다 처음 듣는데요. 그렇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이 전혀 고려, 조선, 삼국통일, 이런 것, 이 삼국, 통일신라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사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시대, 이런 용어 정도는 아는데, 여러분들 빨리,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더 용어에 익숙해지도록 남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외국분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극복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걸 처음 들어본다. 발해라는 말. 그랬는데 그게 3개월이 지나니까 한국 사람보다 더 성적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무한한 에너지와 그 무한한 힘을 느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내는 그 의지. 정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모두 합격하고 하는 걸 보고, 제가 여러분들 합격하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한테 그저 존경한다는 말밖에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석기가 있고요. 돌을 가지고 사용한 시기예요. 돌을 가지고, 도구를. 그 다음에 신석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인데요. 청동기는 금속이에요. 구리 플러스 주석도는 아연이거든요. 금속을 가지고 사용한 시기고요. 그 다음에 철기 시대예요. 근데 이 청동기와 철기 사이에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을 해요. 원래 이름은 조선인데 고려 다음에 조선하고 이름이 같잖아요. 그래서 앞에 구분하기 위해서 고자를 붙였어요. 고조선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조선인데 고려 다음에 조선하고 이름이 같으니까 조선하면 어느 조선을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앞에 고자를 붙였던 거죠. 그래서 고조선이 청동기 때 세워져가지고 철기 때
망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조선이 이 중국의 한나라한테 망했는데 한나라가 식민지를 건설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낭랑이라는 거 빼놓고는 대충 금세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나라가 등장하느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변한, 진안을 한자로 끝나는 게 3개 있잖아요. 사만. 이런 나라들이 등장해요.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는 시기를 부를 때 책에서 보통 연맹왕국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힘이 센 부족장들이 있거든요. 지역별로 힘센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왕을 선출하고 뽑고 나라를 운영했던 거거든요. 선출을 하다 보니까 거의 돌아가면서 하게 됐다고요. 힘이 센 애들들이. 그러다 보니까 왕의 힘이 약해요. 그 연맹왕국 시기라고 해요. 물론 옥조동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맹왕국은 왕의 힘이 약해요. 그게 특징인 거죠. 근데 옥조는 왕조차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시기를 나머지 요런 나라들은 어찌됐든 연맹체 또는 연맹국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왕권이 약한 이 연맹왕국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저는 뭐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냐면 초기국가 시대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옛날 용어긴 한데, 국가가 국가인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진 국가가 아니라 좀 어설픈 국가야. 그래서 초기 국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그러니까 연맹왕국보다는 똑같은 얘기인데 이 말을 더 많이 쓰죠. 근데 왕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왕의 힘이 약했잖아요. 연맹왕국이. 그게 여기에 고구려가 부여하고 옥조 동해 없애고 이 사만이 마한, 변한, 진안인데요. 처음에 많은 걸 제가 얘기를 하지만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마한이 백제가 되고요. 변한이 가야가 되고 진안이 사로국이라는 이름에서 나중에 신라로 돼요. 그래서 고구려하고 이렇게 백제, 가야, 이렇게 사로국, 신라 이렇게 네 나라지만 가야는 존재감이 덜했거든요. 그래서 삼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연맹왕국 초기 국가에 비해서 이 삼국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왕의 힘이 강해진 거예요. 왕의 힘이 강해진 걸 똑같은 말과 유사한 것이 중앙 집권이라 그래요.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왕한테. 중앙에 왕한테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고대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집권, 왕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해서 왕의 힘이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한 ing, 뭐뭐를 진행 중이라는 걸 ing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한 시기가 이 삼국시대라는 거죠. 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었지만 서로 통일을 하려다가 누가 통일을 해요? 신라가.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거 좀 지웁시다. 여기 잠깐 지울게요. 여기 보세요. 제가 그림을 안 그리셨는데 여기가 부여가 있고 고구려가 있고 옥저가 있고 동해가 있고 마한, 변한, 진안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고구려가 살아남고 여기가 백제가 됐죠. 여기가 가야가 됐죠. 여기 사로국에서 신라가 됐죠. 그런데 이 신라가 백제 여기 다 없애고 통일을 했죠. 통일을 했는데 이 고구려가 여기까지 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땅 대부분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여기 대동강이라고 하는 강 이남만 신라가 차지했어요. 물론 이제 고구려 땅 일부가 있죠. 그런데 이 대부분의 고구려 땅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라가 통일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 나중에 발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사실 발해는요, 중국 역사에서는 보하이라 그래가지고요, 중국 역사로 얘기를 해요. 부여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지금 중국은 자기네 동북공정에 의해서 자기네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방 정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왕은 황제라고 부르죠. 왕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역은 뭐야? 왕이라는 거죠. 중국의 최고짱은 누구야? 황제라고 부르는 거죠. 왕조, king of king.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 발해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여기 통일신라죠. 그러면 통일신라가 여기 있고 발해가 여기 있는데, 이거는 북쪽에 있으니까 북국, 이건 남쪽에 있으니까 남국. 그래서 이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남북국 시대라고.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시대인 거죠.
그렇게 이제 하다가 발해 망하고 통일철 망하고 누가 등장을 했어요? 고려. 그 다음에 고려 망하고 조선이 등장했는데 그 조선이 요 근세 근대 태동기 근대가 뭐죠? 조선이라는 시기죠. 조선이라는 시기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제강점기를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그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빨리 해야 돼요. 물론 이런 거 정말 이거 뭐죠? 초등학교 수준이다 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실 거예요. 이제 그거는 오늘로써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는 이런 걸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진도를 이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제가 여기저기 좀 두서없이 얘기한 것도 있지만 전략을 세워서 두 과목 국사와 법규에 올인을 하고 나머지 과목도 열심히는 하되 올인한 과목 말고도 그 두 과목은 과락을 맞지 않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거기에는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저만 따라오시면 되는 거죠. 최신 관광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업데이트 시켜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올 연말에 저랑 식사 같이 한번 합시다. 저녁 식사. 매년 합격생들의 모임이 많게는 20명, 30명 사이까지 모이고 그랬어요. 원래 다 오시기는 어렵잖아요. 그분만 합격한 게 아니고 더 많죠. 온라인, 오프라인 엄청 많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해외에서도 저 수업 듣고 합격하신다는 분 듣고 내가 매 순간 하나하나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 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이걸 좀 멈춰볼까 슬그머니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거 안 하기를 너무 잘했다. 해외에서 저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한테 그 상실감, 제가 허투루 한다라든지 건성으로 하게 되면 이 어떤 시험보다도요, 관광통역 안에서는 강사가 정신을 안 차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수험생한테 갑니다. 강사가 노력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피해가 수험생, 시험을 합격하고 안 하고의 커트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강사가 노력하면 합격시킬 수도 있고 강사가 노력하면 그 사람은 떨어지기도 합니다. 합격과 불합격을 결국은 강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책임감을 제가 어떻게 나몰라라 하겠습니까? 저를 믿고서 여러분이 선택을 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되고 저랑 같이 시작합시다.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시간부터는 굉장히 가벼운 그 조금 경쾌하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도 한번 다시 정리하시고 저랑 같이 달리는 거 여러분들 약속하신 거죠?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